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선고나 유죄가 내려지면 장동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절연을 선고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너 보니까 양심이 떨리더라. 그것은 뭐냐? 나는 네가 아직도 윤석열이 무죄라고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소기각이나 무죄 나왔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위원마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오늘 아침 장동혁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정은 원장님, 일단 쟤는 안 되겠네 이런 걸 떠나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 말이 되는 얘기를 했었나요? 뭐 그러니까 제부터 윤 어게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란범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범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사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주장은 뭐냐면 내가 정권을 잡아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윤석열을 사면 복권시켜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논지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면은 직위원의 선거문, 뒷면은 장동혁의 지금 저희 발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위원의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계엄 자체가 시적 요건이 없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죠. 지금 모든 법원의 판사들이 다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거를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주장. 지금 모든 판결문에서는 다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부정하는 거면 제가 볼 때 사법부의 사법적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도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왔던 것처럼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저질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재판 다시 제기하라고 하는 공격의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누구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무기징역을 선언했던 직위원회 판결문을 가지고 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건 반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구 파쇼 정당으로 자기를 정확히 선언한 오늘 발언은 행위다. 그래서 이게 좀 무섭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극우 정당이 성장했거든요. 맨 처음에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뭐 저런 정당이 다 있어 라고 내버려 뒀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정당이 스물스물 자라가지고 지금은 유럽 사회 제2, 제3 정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도 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제1야당 그것도 과거에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정당의 당대표가 저런 발언들을 대놓고 한다는 건 야 나 그거 파쇼야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절연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저는 장동혁 응원합니다. 저 어설프게 절연하고 어설프게 반성하고 나온 게 윤석열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름이 됐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했을 때 어설픈 반성하고 어설프게 절연하고 어설프게 박근혜를 끝내 어쩌네 막 이러다가 나온 게 사실 윤석열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윤석열이 저 짓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움직이질 않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문제지 국민의힘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장동혁이 저런 행위를 해주면 해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원동력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요? 지기현의 무기징역 선고에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법개혁의 명분을 제공해 줬어요. 정말 윤석열을 사형을 선고를 했으면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당 부분이 사라졌을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판결문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해 준 면이 있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을 내심 지지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형이 차라리 선고가 됐으면 윤석열을 절연하고 윤석열 하나를 제물로 삼고 나갈 동력이 돼줬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국민들 내부에서의 화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장동혁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어차피 장동혁은 사형이 나왔어도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민주당 비난했을 사람이니까 절연이라는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체계가 사실상 유지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장동혁 얘기 들으면서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지금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최종심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에서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윤과 절연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인사라든지 발언 등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그냥 장동혁 대표 본인 자체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과의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이 윤 어게인인데 어떻게 본인을 끊어내요. 그럼 그거는 자기 부정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끝까지 무죄일 수 있어, 내지는 무죄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재판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죄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절유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연명이 1차 목표인 것 같고,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대겠죠.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당대표직에 계속 있기는 어려울 거고, 정치인 장동혁도 아마 그거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동혁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선거는 결정이 사실상 난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어게인을 계속 끌고 가면 이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 깨지는 거죠, 뭐. 아니 선거 선거를 참패하고. 떠나서 아까 이제 파시즘 정당, 나치 정당, 극우 정당의 탄생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열될 가능성이 꽤 있죠.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장동혁의 뜻과 같이 하는 보수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옹립시킨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일단 윤 어게인들이고 친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동안 최종심이 나오는 기간이 한 3년이었으니까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이 내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3년 적어도 3년 이상 정도는 이 친윤 지분, 윤 어게인 지분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려 드는 시도를 계속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앞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영남 자민련이든 윤석열 정당으로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들 사이에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신화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나의 뭐 히어로 내지는 과거 최근에는 뭐 전한길 씨가 건국 펀드를 운운했을 정도로 윤석열이라는 이 어떤 존재 하나를 가지고 수년간 벌어먹어 보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20석이 되든 30석이 되든 자신이 뱀의 머리가 될 수 있다라면 장동혁은 이 세력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아가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이거든요. 정당은 쪼그라들어도 상관없다. 당권은 내가 유지한다면 앞으로 이런 기조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서 저는 국민의힘의 세력 축소는 당연한 것이고 자명한 것이지만 보수의 분열이 지방선거 이후엔 더 급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MBC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MBC 여론조사가 또 설 여론조사인데 윤 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을 포괄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 공감이 32%, 비공감이 62%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공감이 71%, 비공감이 25%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 여론과 정반대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동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움직일 수가 없느냐? 이걸 꽉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윤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민수가 전환길이 야 또 그렇게 해서 할 거야? 나 그럼 너랑 같이 안 놀아? 그랬더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을 석방시키죠.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이들을 누가 지금 포박하고 있느냐? 윤 어게인, 전환길, 고성국 그다음에 이 기득권 윤 어게인 세력들이 꽉 포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동혁은 어떻게 꼼짝 자삭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뻔히 알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야 지방선거 못 이기니까 우리가 권력을 잘 장악할 수 있도록 나머지 말 안 듣는 애들 다 내보내. 순혈적인 정당을 만들면 되잖아. 순혈 정당이 실제로는 극우 파쇼 정당이에요. 사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석기 의원의 사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석기 의원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됐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내란으로 유죄 판단을 확고하게 받고 그리고 그 당의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조했었다면 저는 그 당에 가야 될 운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이 길을 닦아놨어요. 내란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그 당에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를 했어요. 그게 범죄에 이를 정도의 동조였는지 그냥 심적 동조였는지 이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판단이 다 됐어요. 범죄에 이르지 않은 동조라도 상관없다고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적 정당 구조를 갖췄는가에 대해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에 관한 이런 개입 부분들이 확실히 나오고 결국은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마치 이석기가 내란을 했냐 안 했냐와 동가치인 거고 이석기는 내란 음모만으로 징역 12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당이 해산됐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내란의 유죄 판단이 됐고 그냥 그네들 말대로 그냥 무기징역을 합시다. 무기징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정당은 놔둬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불러와야 된다고 봐요. 이석기라는 사례 너네 정당 너네저가 집권하고 있을 때의 사례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온 사례야. 그러면 너네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아마도 장동혁이 절연을 못하는 근거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인정해버리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판사 출신의 장동혁의 머리가 돌아가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반드시 가야 된다. 윤석열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 부분에는 저는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저는 법조인이니까 그 부분에 저는 뭐 장동혁의 계산보다 사실 고성국 씨의 머릿속에 뭐 어떤 전략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지금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한계 속가내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신의 징계 문제를 가처분 신청했다고는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내의 어떤 친윤 세력들이 친한계를 몰아내고 윤 어게인으로 더 단단히 뭉쳐가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제도권 정치와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와 이제는 거의 한 몸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것은 대구시장 여론조사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심지어 현직 의원들이 그녀를 못 이겨요. 1위가 이진숙. 리서치회 조사가 2월 5일과 6일 사이에 있었던 걸 보면은요, 22.6%가 대구시장 예비후보 1위로 이진숙을 지지하고요, 2위가 추경호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장동혁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전환길의 눈치, 더 나아가선 고성국 씨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찍어놓은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제도권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동력으로 혹시 총선까지 가게 되면 20석이든 30석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윤석열로 뭉쳐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 생존의 가치. 이들에겐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묻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내어줄 것인가. 장동혁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다른 거죠.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생존이 목적이라면 나머지 마쿠 실세들은 생존보다는 장사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죠. 맞아요. 방금 전에 고성국 방송 썸네일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뽑아놨어요. 윤석열은 무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 걱정을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제가 지난번에 좌고 우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좌고성국 우전환길. 좌고 우전하고 있는 국힘당이 갈 길은 이겁니다. 윤석열은 무죄다. 윤석열은 돌아와라. 이게 함의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따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뒤로 돌려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포용과 통합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설득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부동산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장동혁은 제가 보기에 참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기본이 안 된 것 더하기 좀 악랄하고 간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바로 잡겠다고 저렇게 예를 쓰는데, 장동혁은 집이 6채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몰렸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네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걸 보고요, 진짜 너 불효자식 맞다. 어떻게 설날에도 노모팔이를 하냐.
너는 불효자식 맞다 이러던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이게 뭔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전 이게 뭐 지금 다주택자 얘기가 초점이었는데 그 얘기는 쑥 사라지고 갑자기 어머니, 노모, 불효자 이게 사실 이게 정당 대표, 대통령 X든 아니면 다른 수단이든 SNS에 올리는 글이라는 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이 장동혁 대표는 참 정말 한숨 나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과세 문제 또는 뭐 다른 정책 문제 이거는 좀 별개로 지금 이제 논의를 한다 치고요. 이 상황에서 노모의 말씀이라면서 저렇게 직접 이렇게 뭐 다운표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올릴 일일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저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너 집 6채니까 다주택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가면 살아가야 될 집인데 그걸 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붙이는 건데요. 그 다음 또 SNS가 진짜 가관이었던 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했다면서 또 다운표를 이용해서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이건데요. 저는 진짜 이 장동혁 이자는 절대 이런 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제 자신의 2022년도 사진을 끌어다가 자신이 명절 내내 대통령의 SNS 다 파느라고 핸드폰을 보여줬고 했더니 자신이 핸드폰보다도 못하다면서 노모팔이 어머니를 갖다가 계속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에 어머니를 갖다 이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문장을 완성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머니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5세 노모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자는 어머니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연명하려는 그런 걸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그 장동혁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그래도 원래 정치라는 게 약간의 뭐 과장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뭐 공방하다 보면 조금 뻥도 치고 그런 것까지 이해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정쟁에 무슨 노모를 끌어다 보통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이야기할 때는 명절 때 내려갔더니 국민들은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정치한다고 고생 많은데 국민들의 민생을 더 살펴봐라 하는 이렇게 보통 어머니 아버님도 덕담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지. 여러분 내 이놈 너 왜 서울에서 안 되고 지역에 들어와서 대통령 욕 먹는 지랄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모님이 상식적으로 아니 그 천만을 양보해서 그런 어머님이 있다더라도 그걸 그대로 올리는 것도 웃기고 정쟁의 어머님도 모자라서 장모님까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자만적으로 일하면서 여러 번 올렸거든요. 이자는 페이스북에 딱 3번인가 올렸습니다. 명절도 아니에요. 명절 기간 다 합쳐서 명절 저녁까지 3번 올리는데 아니 어머니 앞에서 그 3번 올리면서 그리고 어머님이랑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보령에 물어보니까 뭐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하루 종일 SNS만 대통령한테 SNS만 해갖고 야 임마 핸드폰 그만해 그랬다는 건데 그것도 그냥 뻥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 소장님 잘 지키셨는데 여기서 다주택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골집을 문제 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어디에도 없고 저도 없고 부동산 근본주의자들 일가구 주택 주장하는 사람들도 시골집 문제 안 삼아요. 예를 들면 자기 고향에 부모님 물려준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투기 목적 일가 이주택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세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게 거짓말 뻥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심지어 같은 당인 김종혁이 지적을 했던데 아니 사진은 2020년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다고 그러대요? 아니 네. 실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2020년 찍혀 있어요 선명하게. 2022년 예. 그러면서 이번에 찾아뵌 것처럼 옛날 사진 가지고 최소한 부모님한테 찾아갔으면 최소한의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네요. 하루맙니다라는 정성이라도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예. 한번 이것도 2022년 사진이고 또 이런 걸 올렸어요. 참 한번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시네요. 핸드폰만 또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시네요.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팡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뭔 말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쓴 거라고 하면 명절에 어머니 보러 가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효도 아니죠. 그 다음에 95세 노모가 지금 노인정이 관세하고 쿠팡 얘기에 제일 핫하다? 핫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도 참 새로우신데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야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한 건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 사진이 2022년 돼 있는데 저 2020 어쩌자는 됐잖아요. 거예요, 저거에. 그래서 명절 연휴가 5일인데 SNS는 3일 동안 하나씩 올렸어요. 그것도 다 글이 짧잖아요. 이걸로 뭐 하루 종일 SNS 했더니 어머니 지적했다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구순 노모인데 핸드폰만 더 못한 할머니는 죽겠다 이런 말을 할머니 하셨을 리도 없지만 그걸 또 그대로 천번 만번 양보해서 그걸 그대로 올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실인가도 궁금하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글짓기, 예. 글짓기를 했다. 글짓기를 하느라고 골머리를 꽤나 썼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제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 추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헛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누가 95세 할머니께서 헛하다 이런 말을 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어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까? 아니 야당 대표라는 자가 이렇게 글짓기를 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요. 국민을 속이는데 헛하다. 야, 이놈아 아주 그냥 야놈 새끼야 그냥. 그렇죠. 아유 야놈 새끼야. 그리고 그냥 이놈은 몽둥이를 맞아야 돼 아니, 이놈은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서 하투도 치고 바둑 두고 장기도 저도 뭐 작년에 찾아뵌 적 있는 우리 동네 삼천리 아니 거기서 관세와 쿠팡 이야기는 구순 노모가 관세와 쿠팡 이야기 한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데 거짓말도 거짓말. 쿠팡인가 호빵인가. 아니, 이 거짓말. 쿠팡하고 호빵하고 우리가 그걸 헷갈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할머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데요. 이자가 진짜 사관자입니다. 결국 본인이 6주택이라는 게 지금 전 국민이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지 6주택이 이렇게 시골 노무 사는 집까지 포함됐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건데 시골 할머니 한 분 집하고 지 집만 서울에 하나 있으면 누가 장동익 다주택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 대변인한테도 줬고 있어. 왜 6주택이라고만 이야기하냐. 땅이 11곳이 더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 저는 목숨 걸 이야기하는데 전형적인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입니다. 건물만 얼마 전까지 7채였는데 한 채 팔았고 6채고요. 땅이 11곳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서산 당진고속도로 종점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점 2km 이내에 2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말년에 가서 살려고 졌다는데 그 지역이 화학단지 때문에 지금 수십 년째 공기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 고향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닌 데서 땅을 왜 사놓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에 지금 고속도로 짓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투기꾼이죠. 투기꾼인데 그게 드러나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무슨 노모가 살고 있는 곳이란데 마치 살 곳이 없어 주가 된 보령에 홍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령 시민들이 SNS 옷을 줍니다. 네 놈아! 똑같이 너 보령 시내 홍아파트 있는데 무슨 어머니가 살집 없다는 식으로 엄살을 피우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저 보이는 저 집에 사시지 않을 수 그래서 있나요?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제가요. 거기에 안 살고 홍아파트 사는데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보령 시민들 올렸는데 제가 보령에 이제 빠꾸미들하고 죄송합니다. 보령 전문가들하고 연락해 보니까 어머님이 저기에 살고 계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령 시내에 좋은 아파트가 있지만 보통 우리 시골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니 나 안 들어가야. 차라리 나는 안 들어가야라고 올렸으면 설득이 되죠. 근데 무슨 쿡방인가 호빵인가 뜻이
아니 저는 너무 신물나는 게 근데 어머님은 정쟁에 악용하면 안 저- 되죠 최소한. 미련하기까지 해요. 미련한 놈. 지금 이런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렇게 맞서는 거는요. 바보죠. 바보죠. 일단 재밌는 댓글 몇 개 좀 소개하고 이계환님 핫하다가 아니고 화투다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하트 치다가 정완식님 동혁아 불효자씨가 효자 되기 쉽다. 시골집 한 채만 가지고 부모랑 같이 농사지으면 그것이 찐 효자다. 박승만님 정신 넋 빠진 불효새끼. 장동혁 내비둡시다 앵커님. 장동혁은 더불어민주당 큰 도움입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은 망국적인 투기를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걸 하는 것이 그게 야당 대표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 어머니가 뭐라고? 뭐 나 서울 가서 50억짜리 아파트 봐야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서울은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 분당에 생각에는 서울로 생각하시고 그걸 여러 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50억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50억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장동혁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시세차익을 보고 마련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돈을 모아서 마련했던 예. 집이고 퇴임 후에 살 집이고 그런데 무슨 그걸 지금 나중에 시세차익이 그렇게 예상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했다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판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결국 본인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과 초가 주택이 문제다.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서울공하고 그다음에 특히 강남 중심으로 완전히 부동산과 교육이 과열돼가지고 전국이 다 왜곡되고 심지어 경제까지 악영향 끼치는 거니까 본인도 은연중에 서울의 비정상적인 집값이 문제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 시골집이 문제가 아니라 시골집 있는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고가주택이 문제라는 취지로 어머니 말씀하셨다는 건데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죠. 맞습니다. 부동산 공하고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불패 시나 특히 투기적을 중심으로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이 맞으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그다음에 저번에 못 만났는데 영수회담 해서 저희들도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뭐 방식이 뭔가 자기들 보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지적도 하고 그렇게 만난다고 했으면 생산적 이야기가 될 뻔했죠. 근데 어머니를 진짜 정쟁에 이용해갖고 어머님이 하지도 않았을 말씀을 저렇게 소설로 지어내는 작태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앵커님도 좀 이따 한번 장동혁 페이스북 들어보세요. 댓글에 전부 다 극단주생 돼서 장동혁 만세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어머님 애국자 장동혁. 그러니까 이자가 거기에 지금 취해버린 거예요. 오호, 그동안 내가 올린 글들은 좀 다소 딱딱한 글들이 많았거든요. 장동혁 페이스북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뭐 윤석열 찬양해 내놓고. 근데 이번 글들에는 약간의 정말 저질 소설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소가 나는. 그러니까 구구 세력이 댓글 엄청 달렸거든요. 여기에 취한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명절 5일 연휴 중에 3일 동안에 하루씩 올렸어요. 그걸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봤다는 거짓말을 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너는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자빠졌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된 게 아니라 극우 세력 이 찬양하는 댓글 봐가지고 윤핵관으로 다짐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거죠. 그렇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SNS 설전을 벌이느라고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2022년 사진이라는 거 그 미처 저는 뭐 못 봤는데 우리 현장을 좋아하는 기자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장동혁 대표 보령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만나러 안 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사진 그렇죠. 올리지 만약에 갔으면 사진 어머니하고 찍어서 사진을 그러네요. 당연히 그러네요. 25년 이번 26년이라고 당연하죠. 새 사진 올려야지. 올려야죠. 그리고 최영원이 찍어줍니다. 본인이 대표님 어머님 집 왔으니까
그런 지적까지 나와요. 아니면 왔어도 보령 홍합 아파트만 갔다가 그냥 올라가 볼 수도 근데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본질을 흐린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올린 글은요.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들어준 정치인.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왜 이 주택 폭등, 부동산 가격 뭐 이게요. 물론 부동산 값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해당 지역 올라서 득을 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 말고요. 이 양극화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 또는 뭐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상실감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그냥 자산값이 이 소수의 무리잖아요. 그 소수의 무리를 굳이 따지면 뭐 누구는 1%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뭐 더 따지기 시작하면 0.1%라고 네. 그러는데 그 1%, 0.1%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을 위한 옹호하는 쪽으로 춤을 췄습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 그냥 다시 다 깎아줘 버렸죠. 거래세도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걸 옹호해준 정치인들이라는 이 표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조금만 덧붙이면요. 제가 이번 논란을 보면 너무 황당한 게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은 마치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10억 주고 샀는데 50억 돼가지고 40억 이득이 남으니까 그중에 일부 내라는 거니까 그 세금 내도 어마어마한 이익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강매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유예를 안 하니까 이제 다주택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안 해줄 테니까 이번 안에 팔고 나가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번 5월 그 안에 파시든지.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또 거기다가 2년 정도까지 우리가 봐주겠다는 거고. 근데 나중에 버티다가 나중에 파시면 그때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대통령이 드림으로써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뭐, 나는 나중에 그래도 팔란 나오면 나중에 팔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뭐 40억 벌었는데 국가에서 좀 내가 세금 많이 내지 하면 나중에 파셔도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러다가 또 꺾이겠지? 그러면 버티셔도 돼요. 야, 근데 이참에 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중과 전에 얼른 팔고 주식으로 가자 할 사람도 이번에 팔면 되는데 세입자 있으면 2년이나 또 시간, 선택지를 여러 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는 더 이상 무슨 다주택을 악마해서 손해를 끼쳤다라는 가짜 뉴스는 하면 안 됩니다.